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승 올라라 올라라 롯데그룹주. 네, 이 노래는 롯데 자이언츠의 응원가를 한번 개사를 해봤습니다. 윤재 초이스 바로 눈치채셨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23층짜리 담보입니다. 롯데그룹주 유동성을 위기 사실인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그동안은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면서 풍문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공시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23층짜리의 롯데 월드타워를 담보로 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사실이었나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기 전에 그룹주의 주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123층짜리 담보를 내게 된 그 핵심 이유에는 롯데케미컬의 위기가 좀 거론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담보를 내놓은 만큼 그룹 차원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롯데케미칼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그룹주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켰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롯데렌탈과 롯데백화점 센텀시티 같은 경우에는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나온 바 있는데요. SK 렌터카의 사례를 비교했을 때 롯데렌탈의 매각 가격은 1조 중반대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롯데렌탈의 실적 자체를 보신다면 매각에 속도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짐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2023년 대비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 센텀시티 백화점도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개점 2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 신세계 센텀시티점이 들어오게 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매각가가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체크해 보시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의 담보로 롯데월드타워가 제공이 됐는데 지난주에 이런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회사채 특약을 미준수했기 때문에 기한이익 상실이 작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회사채 특약으로 제시가 됐었던 부분은 3분기의 조건이 미충족됐다라는 점인데 어느 정도는 수익성을 담보를 하겠다라는 점이었는데 4분기 연속으로 적자가 나오고 있고 현금 부족 사태가 나타나게 되면서 특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한 내에 이 만기를 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된 겁니다. 채권자들의 빚 독촉이 예상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롯데케미칼에 지금 담보로 나와 있는 그 빚 같은 경우에는 한 2조 원대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롯데케미칼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롯데그룹주의 유동성을 위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 자체가 회사를 지켜주고 있는 양대축인데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새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롯데케미칼의 실적을 보신다면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을 늘려가고 있고요. 매출액의 추이도 정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담보로 롯데타워를 내놓게 된 것인데 현재 부동산 가치로만 6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건축비로만 4조 원대가 들였기 때문에 이런 담보로 인해서 오히려 신뢰도가 올라가고 있는 차원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최신 인사까지 전해졌습니다. 회사 위기 극복하려는 의지가 전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보도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요. 롯데그룹의 인사 CEO가 36%나 교체가 되게 되면서 역대급의 쇄신이다. 신유열 부사장이 승진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 만큼 그룹 차원에서도 이러한 루머, 이 부분을 좀 극복하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머라고 했지만 이게 루머가 아닌 사실로 점쳐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룹 차원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미래에 신성장 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온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 양대 증시가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춰 잡았습니다. 예상 밖이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마냥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지만 내년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은 게 핵심 이유였기 때문에 불안감은 감돌고 있습니다.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해외에서 우리나라 GDP 성장률에 대해서 미리 한 1.8% 정도로 낮췄어요. 이 수치가 하나,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한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2% 성장은 가능하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은 한 1.9% 정도 성장으로 낮춘 거죠. 어찌 보면 올해 대비해서는 수치로는 역성장이 나오는 구조인데 그만큼 기대감이 좀 낮아졌다라고 해서 희망회로를 돌려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해 볼 점은 냉정하게 보는 거죠. 신흥국 쪽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일반적인 국가들이 적어도 GDP 성장의 역성장은 없어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국가의 체력은 GDP 성장으로 보는데 그게 좀 다른 신흥국 대비해서는 눈으로 보이는 매력도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각 이제 해외 IB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GDP를 측정하는 전략 이쪽 부서에서는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한 1.8%대로 성장이 둔화가 되고 내년 하반기로 되었을 때는 이 1.9%를 딛고 다시금 2% 초반에서 중반까지 성장이 나올 수 있음을 열어뒀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에서 감안되지 않은 거는 관세라든지 그런 이슈가 감안이 안 되었다 보니까 우선은 상반기에 좀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장 윤재 초이스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주가는 일제히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두 가지의 시선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룹주는 올랐습니다. 롯데 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게 아니냐라는 차원의 이유가 있고요. 이 정도로 좀 강력한 베팅을 한 걸 보면 그룹 차원에서 정말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대응은 잘한 거죠. 표면적으로는 잘한 대응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롯데타워를 담보로 제공했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점보다는 약간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약간의 위기. 네. 넘어갈 수 있는 위기. 그 정도가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혀 이슈가 없는 거는 아닌 상황이고요. 주가들을 보더라도 롯데그룹주 같은 경우가 거의 역사적인 저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롯데케미칼을 보더라도 거의 주가가 희석이나 그런 부분 감안하지 않더라도 2009년 수준까지 밀려 있어요. 그때 당시에 실적 체력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그래도 매출에 대한 성장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좀 위기가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인수합병권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는 쪽 같은 경우는 음식료라든지 이런 쪽에 불과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보릿고개라고 할까요? 이 시기들을 잘 넘어서면 극복해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잘 넘겨야죠. 잘 넘기는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게 롯데케미칼이 한 2조 원 정도의 부채가 지금 담보로 잡혀 있고 이 롯데타워를 담보로 내놓은 건데 이 부채 자체가 결국에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거잖아요. 회사 차원에서 이익을 계속 내야 되는데 그런 특약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고 담보로 내놓아서 결국에 신뢰도는 좀 올려놓았지만 앞으로도 이익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이 부채를 빨리 갚으라는 좀 채권자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빗발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선은 그 기한이익 상실이란 게 발생한 구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보 조건을 걸거나 해서 상황이 넘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그 조건을 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한이익 상실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제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지금의 본업 같은 경우가 돌아가지 않을 경우는 당연히 또 이슈 제기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 보통 이런 경우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주가라든지 실적의 체력 같은 경우는 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대규모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요. 최근에 그 롯데 지주에서 그 밸류업이라든지 향후에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의 방향을 내세운 걸 봤을 때 좀 높게 잡아놓은 면이 있더라고요. 그걸 달성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룹사에게는 이상이 그쵸. 없는데요. 이제 어떻게 그 계획을 좀 실천을 해내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동설 위기설과 관련해서 지금 롯데 차원에서 어떻게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핵심이라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 이사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전 종목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G2파워와 우진엔텍 들고 오셨는데 오늘 원전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초이스 종목이 궁금합니다. 사실 둘 다 원전이기 때문에 고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종목 초이스 하셨을까요? 오늘의 초이스 종목은 G2파워입니다. 네, 그럼 비초이스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오늘 이사님께서 원전 종목으로 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많은 종목들이 네. 움직였어요. 최근에 보면 AI,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들도 강했었고 원전도 움직인 상황이고 맨 처음에 원전 산업재 이런 쪽이 트럼프 당선인이 되고 나서는 움직였었고 그리고 나서 각 정책에 따라서 우주항공 그다음에 최근에는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순환매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로테이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장이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차례는 어딘가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원전 쪽이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원전 종목 갖고 오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원전 종목들을 택해주신 이유를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초이스는 G2파워를 짚어주셨잖아요. 네. 우진엔텍의 비초이스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엔텍의 오늘 종가 살펴보면요. 0.35% 올랐고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6% 종가 마감을 보여줬는데 사실 오늘 G2파워가 장중에 19%까지 치솟았거든요. 네. 이러면 좀 오히려 우진엔텍을 택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G2파워를 택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진엔텍의 비초이스 이유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업종을 볼 때 여기 제가 출연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업종 내 1등주를 고민해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건 언제나 하는 고민이죠. 우리가 1등주를 택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수익률 차이는 과거에 그 업종들을 봤을 때는 기본 한 30% 정도 괴리가 벌어져요. 그래서 1등주를 택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의 주가 흐름이 추세가 꺾여서 내려갈 때는 10등주들부터 더 하락이 큽니다. 그러면 주식이라는 건 리스크가 큰 하나의 생물인데 그걸 리스크가 더 큰 걸 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1등주는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어떤 산업이 부각이 될 때 주가가 제일 강한 쪽이 1등주입니다.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주가 상황에서 해석을 해봤을 때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의 계측기 사업을 합니다. 이 계측기란 것도 어찌 보면 원전, 대형 원전 하나에도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에서도 이 계측기란 거는 진입 장벽이 높아서 함부로 할 수는 없죠. 승인이 나야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주가에 대한 반응 같은 경우가 G2파워, 그 다음에 산업의 1등주인 BHI 이런 쪽보다는 강하지 않았기에 시세의 상대적 열의성 구간이라는 점에서
우진엔텍을 오늘 비초이스 종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섹터를 살펴볼 때 1등주를 같이 따라가야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시고 있고요. 이게 상승할 때는 다 같이 오르지만 빠졌을 때도 수익률을 어느 정도는 지켜주고 있는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오늘장 초이스 G2파워인데 이 종목이 1등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등은 아니에요. 1등은 아니에요? 네, BHI가 1등인데 주가가 네. 많이 올라서 대신에 G2파워로? 네, 대신에 갖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G2파워를 택하신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BHI가 1등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G2파워 지금 현재 구간의 차트상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서 초이스 이유 짚어주시죠. 그 G2파워가 영위하는 송배전반이죠. 송배전반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력을 잘 통하게 하는 쉽게 그 산업을 해요. 그런데 이게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송배전반을 쓰고요. 원전 같은 경우도 송배전반을 쓰는데 이건 그냥 잘 만들었다라고 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입찰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단가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입찰을 써서 기술력은 있는데 단가가 터무니없이 높으면 채택이 안 될 수도 네. 있어요. 그러면 매력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신사업 같은 경우가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ESS 사업이란 걸 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조금 더 더해져서 2차 전지 사업을 진행을 해요. 터무니가 없죠. 과연 할 수 있을까? 자체적으로는 못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해외에 그 지이라는 기업과 함께 협업을 해서 ESS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하나의 마케팅 업체도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왜 이 기업을 택했냐라고 하면은 레퍼런스가 있는 거죠. 이 송배전반 관련해서 레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신사업이 더해지고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주가 같은 경우는 실적을 수반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북미 시장 타겟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지금 주가 상황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기에 오늘의 초이스 종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원전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화려하게 내준 뒤에 조정도 상당 기간 길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요새 트럼프 행정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점에서 G2파워를 들어가게 된다면 오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을 얼마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미 고점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이사님이 보시기에 이 종목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변수죠. 변수란 걸 우리가 고려를 해볼 때 만약에 미국에 진출해서 진행하는 ESS라는 하나의 신사업이 잘 되는 케이스 베스트 지금 예정된 대로 잘 되는 케이스 하나 중간 케이스 하나 완전 안 되는 케이스 하나 이 부분을 대입해보면 잘 되는 케이스에서는 지금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는 한 2배 정도는 기본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론적인 주가는 2배 이상 갈 수 있는 부분이 베스트 케이스고요. 중간 케이스 그냥 진출해서 ESS 시장 같은 경우를 한 중간 정도 점유율을 늘렸을 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 30% 정도 기본 상승 여력. 근데 진출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잘 못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빠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어떤 산업들을 볼 때 목표 주가는 없어요. 네, 목표 주가는 없고 여기에서 변수가 현실화되는 최상, 중간, 최악 이거를 생각해서 종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사님의 생각까지 함께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BHI가 1등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이사님의 초이스는 원전주, 그중에서도 G2파워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 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얘기해 주시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진단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저희 진단받고 있는데 완두콩님과 포카리님이 함께 제시해 주신 바이넥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18,600원, 한 분은 18,515원이고요. 비중도 10%, 7%, 두 분 다 비중 비슷합니다. 현재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좀 종가인데 오늘 보면은 주도주인 바이오는 돌아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환호를 해준 것 같은데요. 바이오 종목들이 요새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가 빠지고 반복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약 바이오 쪽을 보면 원래 그 투톱이었죠. 알테오젠, 뭐 리가켄 바이오, 요즘에는 또 떠오르는 별인 펩트론 이런 쪽까지 되게 강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막 종목들이 다 강하다가 지금은 1등주들이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좀 나타나고 쉬어가는 형태가 나오다 보니 주가는 저번 주 금요일에 변동성을 뒤로하고는 이번 주에는 한 번씩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 와중에 미국에서는 금리가 10년물 국채 기준 4.3% 이하로 떨어졌고 어찌 보면 그 속에서 제약 바이오를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시장 참여자들은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다 보니 반도체 쪽을 지금 진입하기에는 계속 조정에 대한 강도가 강하고 2차 전지는 반등은 나오지만 뭐 LG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로 옮기는 에코프로 BM 이쪽 위주로 강한 거고 남은 거는 시가총액 상위주 군들 중에서는 제약바이오다 보니 알테오젠은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고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고 나머지 그 속에서 오늘은 대형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가 강했고 그다음에 CDMO라고 하죠. 미국의 중국 이슈인 생물보안법 이걸 안고 종목들이 한 8% 정도 내외로 반등이 나타났어요. 이게 저는 고민이 되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 속에서 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지금 주도주는 뭘까? 시장은 추세가 살아있는 걸까? 그런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 쪽은 추세가 한풀 훼손이 된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CDMO라는 종목도 CDMO 쪽의 종목도 생물보안법이란 게 당연히 진행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빠졌다 보니 또 뭐 어떤 요소들을 찾다 보니 많이 빠졌네 이러면서 좀 매수가 들어온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종목들은 잘 안 해요. 예, 그냥 뭐 배제하고 시세가 올라오는구나 정도로 보는데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의 확률로는 수익을 보고 나올 확률이 오늘의 거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높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네, 좋습니다. 이사님이시라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초이스하지 않을 종목이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빠져나와야 된다.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질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그런데 제약바이오 종목이거든요. 낑깡이님의 종목이고요. 셀비온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라서 그렇습니다. 15,020원에 10% 들고 계시고 막판에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런지 어떻게 보실까요? 신규주가 계절상으로 연말 정도 되면 좀 강한 특성이 있어요. 연초에도 그렇고요. 네. 연말 연초에 빠져있는 신규주 중에서 수급이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로 들어오거든요. 오늘 보면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되게 강했어요. 1,000억이 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와서 강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셀비온이라는 종목은 시가총액 한 1,700억 정도 하네요. 이런 경우는 펀더멘탈 볼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신규 상장주들이 동시다발로 움직일 때 그때 보유하고 계신 단가 정도 이상으로 왔을 때 매도를 해주고 나오실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려요. 제 기억에 작년 연말이었어요. 작년 연말에 한참 IPO를 많이 하고 나서 내년에 올해 신규 상장주 중에 유망한 종목들을 뽑았었어요. 그런데 그 종목들 다 빠졌어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연말에는 이처럼 신규 상장주들이 부각됐다가 내년에 만약에 새로운 주도주가 시장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시장의 결이 다시금 어떤 특정 업종을 바라보게 되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외면이 될 수 있다 보니까요. 이번에 어찌 보면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잘 탈출하시길 빕니다. 네, 좋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연말에 신규 상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연초에 신규 상장할 때 가치가 너무 고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반등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을 챙겨가셔야 된다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용선 제이님의 종목이고 오늘 저희 상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딱 읽히는 것 같습니다. 블루엠텍이에요. 18,600원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확실히 상담 올라오는 걸 보면은 오늘 좀 반등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빠지거나 이런 쪽을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블루엠텍도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참 많이 쉬었죠.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트렌드란 게 있잖아요. 블루엠텍이 부각된 게 주가가 한참 부각이 안 되다가 의약품 유통 사업을 하는데 위고비 유통이라는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게 있다 보니까 주가가 막 스토리를 붙이면서 올라왔죠. 위고비가 얼마 정도 팔리면 이게 유통을 했을 때 마진이 얼마 남고 막 그 점이었는데 팔리고 있잖아요. 재료가 소멸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주가란 건 실적의 꿈을 먹고 오르기는 하지만 재료가 노출되었을 때는 그 실적보다는 재료 무게에 더 중점을 두죠. 지금 빠졌거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단가보다는 지금 주가가 아래 위치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 주가가 거래량이 줄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탁 터지면서 튀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요. 이 다음에 생각하셔야 될 점은 이 종목이 어떤 요소를 안고 주가가 올라오고 있느냐. 그랬을 때 실적이라면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그게 보기 힘들다라고 하면 그냥 추세가 살아있는지, 또 그거 보기 힘들다라고 하면 뭐 어떤 재료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감안하시면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18,600원 구간이 오게 된다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빠른 손절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주가가 이렇게 좀 횡보하고 있다 보니까 거래 터져서 한번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상승하거나 아니면 거래 터지면서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전의 주가 수준을 봤을 때는 확률로는 빠지기보다는 한번 살짝 올라올 수 있다 보니까 그때 처리를 하시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블루엠텍 위고비 유통사로 좀 주목을 강하게 받았던 종목이죠. 하지만 한참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해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만치료제 종목 한 가지가 더 올라와서 그럼 이 종목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U5901님의 종목이고요. 인벤티지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4,570원에 지금 평단가는 너무 좋으신데 비중이 40%예요. 조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소형 제약주들이 힘이 없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신 걸 보면 최근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한참 비만 치료제가 초기에 부각이 될 때 저도 몇 개의 종목을 택해서 접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인벤티지랩은 저는 특별히 보지 않고 다른 종목을 봤었어요. 다른 종목을 봤었고 지금 또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추적 중에 있는데 뭐 물질에 대한 부분의 특성을 가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트렌드가 조금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예전에는 주가가 오를 때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7월에는 하루에도 막 상한가 가고 그다음에 9월 10일에는 이틀간 막 30 몇 프로 오르고 그랬는데 이제 요런 구간, 잠시 막 30% 정도 오른 구간 이런 게 나왔을 때 저라면은 좀
매도를 해주는 걸로. 그런데 다만 단가 같은 경우를 봤을 땐 충분히 수익을 한 30% 정도 네. 이 정도로 보고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인 수준의 구간이거든요. 네. 기술적인 수준의 구간. 그런데 그거잖아요. 기술적인 수준의 구간에 빗대어서 우선은 기다려야 한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제 기준에서는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으나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저라면은 저의 조건에는 부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익 잘 보고 나오시길 빌겠고요. 박스권 상단 이 정도 최근에 고점까지 간다라고 하면 한 18,000원 정도 목전까지는 갈 수 있게 좋은 수익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좋습니다. 인벤티지 랩 조정이 나왔을 때 강하게 베팅을 하신 것 같습니다. 14,570원 이 구간이라면 18,000원 구간까지는 수익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기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종목이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기에는 아쉬운 종목이다라는 점도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조 AD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플리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420원에 비중도 15%로 적당하게 담으신 것 같은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AI 소프트웨어 단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매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이고 저도 AI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들이 좀 가지고 있었어요. 국내보다는 해외 기업 중심으로 좀 계속 스터디를 했고 종목을 바라보고 있었고 네. 그중에서는 뭐 오라클, 어도비 이런 종목들이 가장 눈에 띄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조상으로 좀 수익이 해외 기업이랑은 좀 달라요. 구독형 모델에 대한 부분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구독형 모델을 하는 기업들도 단가가 상당히 낮고 그냥 문서 정도 만드는, 그 다음에 문서 정도를 만들어서 이걸 오픈 AI가 진행하는 그 GPT 시리즈를 접목해서 원래는 뭐 PPT를 자동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문서를 자동으로 뭐 그림이면 그림, 내용이면 내용 이런 거를 대입해서 가능한 그 사업에 대한 구조들은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구독을 많이 안 하는 거죠. 대부분 보면 GPT 또는 해외 기업들의 그 유사 GPT들을 다 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약해요. 약한데 지금의 시장이 시총 상위주들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스토리를 만들어서 붙여서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해외에 오픈 AI 같은 경우가 뭐 자금 조달을 더 받아서 이제는 구독형 모델 같은 경우를 더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봤던 것처럼 그 GPT 스토어 같은 경우와 유사한 게 또 열리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희망회로를 돌리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아닌 거죠.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은 축하드리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매도를 잘 하고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플리토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요새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매수 시점 좋았다라는 점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저희 유튜브에서 대박님의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고요. 29,127원에 5% 비중 들고 계신데 오늘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년이면 손익분기점 돌파가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레버리지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반도체 종목들 오늘 좀 눌림이 나왔고 어제도 좀 밀렸었는데 유로모픽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AI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이 어제 종가 수준으로 밀렸지만 추세가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생각을 할 게 지금 시장 안에서 연초였어요. 연초에 엔비디아의 가속기가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그런 형태, AI를 탑재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뭐 추론용 가속기가 나왔을 때 이 시장을 뺏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 합종연행, 반 엔비디아라고 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성능을 올리기 위해 뭐 PIM, 뭐 유로모픽, 그다음에 뭐 기판을 유리로 만든다 그랬는데 유리 기판은 실체가 있고 나머지는 약 5년 전부터 계속 개발해 왔던 기술이고요. 그게 이제 쓰임에 대해서 쓰일 수는 있는데
딱히 뭐 이거를 개발해 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 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잘 안 쓰일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희망의 루를 돌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은 그 IP 기업이거든요. 반도체 IP. 그러면 이거 설계 자산 통해서 어떤 고객사가 원하면 이 설계도를 주면서 쉽게 설계도를 주면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고 하면 다른 뭐 파운드리 쪽에 요청해서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설계 자산의 시장 점유율의 90%가 해외의 Arm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우리나라 쪽에 설계 의뢰가 잘 안 들어오겠죠. 삼성전자도 지금 파운드리 거의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냉정하게 봤을 때 시장에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또 올리는 거죠. 뭐 그런 뭐 유로모픽 뭐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주가 올라왔을 때요. 이런 종목은 매도를 할 필요가 있고, 열광할 때 대중이 막 당장 이 설계 자산으로 다 만들어낼 것처럼 네. 열광할 때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챙겨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랑도 연관이 있고, 뭐 2차 전지 쪽이랑도 OLED 관련된 종목이랑도 다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한솔케미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저희 평단가가 17만 5천 원에 비중이 50%입니다. 7월 달에 매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솔케미칼 오늘은 좀 밀리고 있고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밀리는 건 아니라서 이게 어느 정도는 저점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최근에 9만 8천 원대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 쪽에 소재, 2차 전지 소재 쪽에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볼 게, 그러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나머지 기업들도 그렇고 실적이 뭐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1,300억 정도 영업이익, 내년이 1,500억 정도 영업이익, 비용이란 걸 감안을 해봐요. 왜냐하면 순이익을 우리 계산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에서 비용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빼보면 약 1,000억 정도 초반 정도 이익 체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1,000억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소재 기업 중에 비싼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 삼성전자 역사적 가격 메리트가 있죠. 이제 SK하이닉스도 15만 원대에 가면 가격 메리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필요한 건 뭐냐? 가격의 매력만 가지고 우리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지는 않아요. 이게 소재가 많이 쓰려고 하면 반도체를 여러 개 찍어내고 라인을 많이 돌려야 되는데, 반도체 2차 전지 다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답보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을 할 게 17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손실이 30% 넘죠. 30% 넘죠. 예, 40%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손절은 의미가 없어지죠. 네, 없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아쉽게도 다음 반도체 사이클 때 이 소재가 많이 쓰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주가는 그때 올라올 수는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희망을 통해서 한번 지금은 버텨보는 것으로 말씀드려요. 버텨보는 것으로. 네, 좋습니다. 한솔케미칼 살펴봤습니다. 비중이 워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쉽게 매도하시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버텨보자라는 점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모두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이 가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길게 끌고 가보자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입니다.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되실까요? 대우건설이고요. 네. 5,380원에 20%. 5,380원에 20%면 시청자님 이 종목 매수하신 지가 꽤 되셨을까요? 예, 요번 정부 들어올 때부터 했었어요. 아, 그러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진짜 버티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이 네네. 최근에 4,900원이 가장 고가였죠. 5,380원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우선 시청자님,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일까요? 아,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네. 아니면은 어제 조금이라도 올라갈지 안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최근에 고점 나왔을 때 4,900원대까지 갔던 종목이니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빠져나올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질문 드려보고요. 이따 추가 질문 받아볼게요. 네. 네, 대우건설입니다. 제가 평단가를 보고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 도대체 언제 매수하신 건지 싶었거든요. 네.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아직 약간 남아있는 게 PF라는 그쵸. 그 이슈가 남아있기는 해요. 하나의 그 채무 형태다 보니까 그게 원래는 작년에 좀 마무리를 짓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100%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누구나 이 PF 이슈가 있다라는 건 네. 알고 있고 각 건설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손이라고 하죠.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미리 반영을 해놨다 보니까 괜찮은 상황이에요. 그 괜찮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 건설사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어떤 사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주택 건축의 비중이 사업에서 65%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거나 새로 짓거나 주상복합을 올리거나 그렇게 하면서 많이 짓고 새로 짓는 게 많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집값은 오르나 새로 짓는 쪽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이 짓는 쪽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다른 건설 두 개 브랜드 건설사 2개가 있죠. 그쪽이 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평이하게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이슈가 한 가지 뜬 게 베트남의 K빌리지를 짓는다라는 네.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좀 고가 아파트라고 해요. 네. 이거는 좀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 베트남 쪽. 네. 베트남 주택이 지금 가격이 이렇게 비즈니스 쪽이 많이 가격이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썩 뭐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걸 지어서 분양 잘 되면은 네. 잘 될 건데요. 아마 그래도 해외 쪽의 사업을 그렇게 진행한다는 점은 긍정이기는 합니다. 그 긍정 속에서 우리 생각해 볼 건 더 이상 나빠질 이슈는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각 건설사별로 진행할 때 보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다른 사업들이겠죠. 뭐 소형 모듈 원전을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건설사들이 진행을 네. 한다든지 그 포트폴리오를 가진 쪽은 뭐 현대건설 뭐 이런 기업이 있겠고 그렇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그런 새로운 점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부각받을 수 있고 또는 막 재건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우리 건설사가 참여 안 하더라도 주가는 오르니 뭐 그 부분 하나 또는 남북이 막 화해 모드로 갑자기 가게 돼요. 2018년처럼요. 그렇게 되면 17, 18년처럼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건설주 같은 경우가 뭐 막 오를 수는 있겠죠. 그런 기회를 봐서 한번 잘 나오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 건 한 가격을 정해놓는 걸 제가 썩 선호하지는 않지만 3,500원 정도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죠. 비중을 지금 비중에서 20%를 더해서 한 40%까지 한번 늘려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단가에 왔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고민이 되시면 네. 상황이 또 바뀌어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대우건설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담으신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밀린 종목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PF 이슈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악재들은 좀 산존해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3,5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그때도 그냥 담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전문가님의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주셨으니까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 네.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네. 시청자님 3,500원대에서 또 업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추가 매수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네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건설주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건설 업황을 맴돌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은 날님의 종목이고요. 텔레칩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증강현실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온디바이스 AI 이쪽으로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많이 걸쳐져 있는데 주가 자체는 참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죠. 17,000원에 10% 비중이고요. 손절해야 할지 추가 매수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아, 손절은 늦었어요. 손절은 늦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추가 매수가 가격이 하락했으니 추가 매수한다라고 하기보다 이 종목이 왜 빠졌고 그러면 이 빠진 이유가 해소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올 거잖아요. 텔레칩스란 기업은 우리 자율주행할 때 물체가 있고 움직이는 게 있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쓱 지나가는데 움직이는 걸 물체로 인식해서 딱 서버리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걸 다차원으로 구분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런데 실적은 올해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51억 정도 예상이라 했어요. 내년은 128억, 내후년은 241억이거든요. 조금은 불가능한 수치예요. 이게 지금 상용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사업 안에서 일반적으로 나가는 매출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 보고서를 한번 열어봐요. 이 속에서 연결 재무제표 최근에 가깝게 나왔었잖아요. 실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그래도 이 정도는 나오고 있어요. 누계 실적으로는 35억 정도 나온 거죠. 3분기까지 35억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전기에는 뭐 특별한 실적가 한 10억 정도 나왔었죠. 한 35억 정도는 3분기까지 나왔고 뭐 올해는 한 50억 정도는 달성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분기 보고서 열어보면 주요 제품 같은 경우가 요 제일 매출이 높은 게 스마트 기기에 적용되는 이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스거든요. 요게 이제 더 키워지면 자율주행 같은 게 잘 되면 좀 한 단계 더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제품 매출로는 내년에 뭐 100억, 내후년에 200억, 이거는 터무니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시총으로 한번 돌아와 보면 지금이 한 1,766억이었잖아요. 한참 비싸게만 거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자율주행 쪽 가면 물체와 움직이는 걸 구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약간 그 스토리를 넣어 놓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어떨 때 추가 매수하냐면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가 뭐 상용화 됐을 때 어떤 기업이든 하나가 상용화 됐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데 최근에 자율주행주들이 움직일 때도 못 올라와요. 그만큼 실적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추후에 그러면 생각할 때 우리가 분기 실적으로 지금 나오는 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적어도 한 20% 이상은 잘 나와줄 때, 예상치보다 잘 나와줄 때 그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텔레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포스코퓨처엠이고요. 산호섭님의 종목인데 매수가 24만 원이고 계속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비중이 100%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가 비중을 꽉 채워 놓으셨고 그리고 나서 막 불합리한 단가에 매수하신 것도 아니세요. 그렇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단가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더 사시다 보니 매수가가 비중이 그렇게 된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벌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보는데 아직은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뭐 수요가 올라온다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포스코퓨처엠이 다른 메이커사랑 계약을 대규모로 또 새롭게 해서 주가가 올라온다든지 그 정도가 발생을 하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단가기는 하거든요. 다만 이 구간의 고통을 좀 감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11월 15일에 저점을 깨고 강하게 내려간다라고 하기보다 그래도 올라올 확률이 더 높기는 해요. 수요 회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대규모 계약을 갖고 오거나 다만 그 기간은 연말보다는
연초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요. 너무 상심은 하지 마시고 그래도 11월 15일에 저점을 깰 가능성보다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힘내 보면서 그러다가 단가가 22만 원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또는 11월 15일에 저점을 깨는 사태가 나타났을 땐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우리가 네. 그때 또 어떤 대응을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점을 깼을 때 그리고 22만 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두 가지 경우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라 라는 제안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오늘도 10가지 종목을 상담해 주셨는데요. 내일장 초이스 방법부터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는 좀 어떤 부분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그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게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 속에서 대중매체 같은 경우는 약간 자극적인 걸 보여주다 보니 수익에 대해서 바로 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점을 많이 강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고 하시기보다 강한 순환매장입니다. 막 돌고 연속이거든요. 시세가 나는 종목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자칫 계좌가 정신 차려보면 막 손실이 쌓여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여유를 가지시고요. 그 속에서 좀 주도주가 나타나기 전, 시장의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좀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제 기준에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손실 회복 심리라고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 인간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격적으로 베팅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순환매 장세에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끝으로 이벤트 한번 안내 다시 도와드릴게요. 채팅창에 이제 피디님께서 링크 하나 올려드릴 텐데요. 그 링크 통해서 들어가시면 자세한 참여 방법 나와 있습니다. 한번 안내드리자면 저희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신 뒤에 마이 페이지에서 고유 번호 체크하시고요. 그대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통통코인 받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